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불경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1시에 저기 전남 광주 세미나를 이제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지방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떤 세미나로서 세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할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금 애를 먹었는데, 마치 보니까 우리 D 세션이 좀 비어 있네요, 여기가. 그래서 천만 다행이라 싶고, 약간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전에 우리 볼경하고 또 점심 이후에 전남 광주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또 고민거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각각의 지역의 어떤 그 난제랄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런 조건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의미도 이번 연속적인 세계 세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충남 이 부분도 이제 권슬피 교수님하고 박지희 교수님께서 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는 이제 5분의 토론자가 또 되시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쭉 보고 어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논의할 부분들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붙여가지고 조금 디세션이 없는 관계로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 한 분 더 소개하기 힘들고 우리 대전대학교 곽흥영 교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발표 다 끝나고 발표 두 분이 한 이후에 토론자들 또 모시고 그때 각자 소개를 다시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앞에 모군대학교 권슬피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이어서 충남대학교 박지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거로 해서 일단 발표를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통합의 이 진행 과정에서 뭐 익사이팅한 게 많아가지고요. 특히 대전 충남에서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두 가지 이 궁금증이 생겼는데, 하나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행정학이나 정책학 이론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동시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행정학자나 정책학자 이 관련된 학자들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 논평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제가 꽤 오랫동안 이 복잡성 이론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이런 문제, 우리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나 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조금 취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앞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세션에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광주 전남에 80까지 정리한 걸 보고서 이거는 머리 쥐나는 얘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무 빠른 시간에 훅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 2024년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중간에 그냥 끝나버렸으니까요.
지금 날짜가 조금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26년 3월 정도에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한 3개월 정도에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다이내믹한 일들이 벌어지고서는 갑자기 이제 침묵 상태로 거의 들어가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대전 충남에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전남광주에서는 왜 이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계속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기존 이론 가지고는 사실 이걸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셈블라즈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불어 표현인데요. 어셈블리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명사에 사람들의 모임이 가까운 건데 이 아셈블라주라고 하는 불어는 동사 또는 모여진 상태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의미가 다른 부분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이론의 제도론이나 엘리트 동원론, 정치적인 얘기죠. 또는 경로 의존성, 합리적 선택론 이런 것들이 다 이 현실을 왜 통과하고 왜 통과하지 못했나 라고 하는 것을 일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걸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특히 이 아셈블러즈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실 정확히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프레임워크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질성이라고 하는 걸 포착한다라는 거하고 관계의 외부성,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의 외부의 요인에서 관계가 결합됐다가 관계가 해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창발 메커니즘, 새로운 일이 툭툭 터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권력하고 역능, 커퍼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이 아셈블라즈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셈블라즈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들레저 가탈이라는 사람이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들레저 가탈이보다는 푸코가 이 들레저 가탈이 책에 서문을 썼거든요. 자본주의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책에 이제 서문을 써서 그때 이제 처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들레저 가탈리의 그 원래 거기 사용된 야장스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거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냥 쉽게 저는 이거 불교의 공개념 비슷한 불교에서 동시에 인연을 얘기하면서도 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세상이 다 인연인데 그 인연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저는 이 둘레자 가트레의 생각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표현, 모든 것이 세상에 네트워크로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불교에 들어있고요. 네트워크는 인연의 연결망. 근데 그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거다. 그거를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무망이고 그것이 계속 유연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 또는 인식론에 가까운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었다면 이걸 이제 마누엘 들란다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과학의 이제 접목을 한 연구들이 이제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란다의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과 같은 거와 연결을 해서 그 말씀드렸던 외부성과의 관계 부분, 그러니까 부분은 전체로부터 독립되고 그 전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의 외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는 거고요. 네, 창발성 또는 역능,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능력이 발휘될 때도 있고 발휘되지 못할 때도 있다. 또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인식 가능한 어떤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마누엘 들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과학의 측면으로 이 아셈블라주 이론을 적용한 게 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6년 정도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거를 더 거꾸로 이제 저는 이 데이비드 스노든의 개념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푸코에 연결되는 그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요. 뭐 시간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노든의 경우에는 캐나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조직의 환경 상황은 카오스서부터 시작해서 카오스, 그 다음 단계가 컴플렉시티, 복잡한 상황. 그 복잡한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정리된 complicated, 그보다 조금 더 정리된 ordered,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정확하게 이제 카오스까지 하면, 혼란까지 하면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5개의 상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비드 스노든의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행정통합이라는 얘기가 딱 던져졌을 때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게 멘붕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복잡한 상태, 혼란한 상태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서 이게 복잡한 상태로, 복잡한 상태를 조금 더 정리해서 complicated, 복합적인 상태로, 그것이 더 정리되면 ordered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이 이제 데이비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웨일스 출신의 학자입니다. IBM에서. 근데 그분이 얘기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서부터 질서 상태로 넘어가는 그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데한 이론적인 틀인데요, 프레임인데,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다른 시대에 따라서 5가지 정도로 변해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ACC라고 하는 행위자 제약 맥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 정책학이나 행정학에서 마지막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저는 킹던의 다중흐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마지막 이론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상태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사실은 1990년대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게 벌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킹던의 경우에는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특히 정책은 이제 해결책의 흐름이죠. 역시 정치의 흐름과 이 3가지 다른 흐름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창이 열리고, 그리고 이 정책 창에서 정책 혁신가, 정책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킹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주 전남은 됐고 대전 충남은 안 됐으니까. 다른 데는 부산 울산은 왜 또 이렇게 됐나, 부산 경남 왜 이렇게 됐나, 대구 경북은 왜 이렇게 됐나를 이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제 문제의 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아셈블레즈 이론의 핵심 개념을 이제 행정통합에 적용을 해본다면, 약간 들루즈 게타리하고 들란다, 그리고 스노든 얘기를 갖고 본다면, 들루즈 게타리의 핵심 3가지 개념은 아장스망,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관계의 외부성, 이런 개념입니다. 아장스망이라고 하는 건 이질적인 요소들이 임시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배열이. 그러니까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이슈가 된 것들 자체가, 이 요소들, 논의의 요소들이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하고 다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발표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실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통된 걸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력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탈영토화,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개념은 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있다가 그게 영토화고요. 균열이 나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 그것이 행정통합이 됐든 어쨌든 광역권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일정 부분 됐다가 흩어졌다가 또 됐다가 이런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들은 외부의 어떤 요인과 결합이 됐다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게 아니라 임시성으로 외부에 따라서 결합이, 관계에 대해서 요인이 작용했다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란다의 경우에는 창발, 배열 방식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그냥 아장스망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주전당이 통합이 되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거기에는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제 그 아이디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통합이 안 된 나머지 지역들은 그게 안 나옵니다. 창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사실은 이 부분, 저는 이제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창발성에 대한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가 전부 이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죠. 창발이 벌어날 수 있도록 열려진 어떤 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장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능은 각 요소들이 고유한 영능을 갖고 있는데 그 영능은 상호작용 속에서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분절은 물질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이 따로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입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이론적인 것, 추상적인 것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서 작업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도로 따로 놓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이제 들란다가 제공을 한 겁니다. 뭐 저 얘기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관계되는 것이 저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노든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이론이 2000년대, 2020년대 와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아셈블러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스노든의 ACC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담론 안에는 행위자가 있고 제약이 있고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 액터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앞에서 잠깐 뭐 얘기된 것 같은데 AI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AI가 처음에 갖고 있는 생태계 자체가 무작위 연결되는 그 어휘들의 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특정한 어휘로 문장으로 또는 스토리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하고도 상당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담론 안에 이야기 안에 행위자가 있고 이 행위자라고 할 때 이 행위자를 꼭 단순히 인간 주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주체들도 기관이나 단체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영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제약으로 작동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 안에서 제약이 있어갖고 이 제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기 있는 리지드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되는가 있는가 하면은 enabling constraints라는 것도 이제 다른 말로 constructor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제약 요건들 전체적인 이 구조 이야기가 네트워크나 이 관련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 바깥에 외부에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둘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무엇이 행위자이고 무엇이 컨스트레인트고 무엇이 컨텍스트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담론,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도구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걸 적용을 해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적용해 본 거를 뒤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개 말씀드린 이 4개가 그 중에 하나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상정도 안 됐고 2개는 보류됐다라고 하는 이 일 자체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질문인 겁니다. 단일한 요인,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든가 이런 조건을 두고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단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행안부라든가 현재 법제도에 단일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 특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 특성도
사실은 여기 있는 뭐 정치 정렬이라든가 완주의지라든가 서사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찾아본 건데 이제 각각 다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전체를 묶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성공을 한 광주 전남 광주의 경우를 보면은 쭉 지금 순서대로 대통령이 통합 의지를 공개 표명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공동 법안을 기초 협의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협의하려고 본회의 최종 통과하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서사가 정렬됐다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이야기의 흐름이 어쨌든 하나로 주된 이야기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정치 정렬도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정치 정렬이 이루어졌고, 근데 완주에 대한 제약, 저게 이제 아까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될 텐데요.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합의나 공감대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러면 이 글을 그대로 이 그림을 갖고 비교해 보면은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사 정렬 자체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정렬도 안 돼 있고 완주 제약은 그대로 작동을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부산 경남도 여기다 같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는 이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뭐 이거를 점수까지 이제 대략 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사의 정렬도나 시민 수기 수준, 여기 있는 이제 변수를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제 ACC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잠정적으로 활용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걸 보면은 대전 충남이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사의 정렬도도 그렇고 정치 정렬도 그렇고 완주 제약은 어쨌든 비슷한 상태였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별로 이제 침묵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한마디 더 하면 한 숟가락 얹으면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았었는데 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지. 법안의 단일성은 완전히 두 개를 따로 갔습니다. 시민의 수구 수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어요. 재정 명문화 부분에서는 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슈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변수들을 끌어낼 수 있는 틀을 우리가 가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변수들을 여기에 있는 서사의 정렬도, 정치 정렬, 완주 제약, 법안 단일성, 시민수기 수준, 재정의 명문화 같은 이러한 관찰 변수들을 어떤 이론 갖고 끌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전혀 다른 방식은 제가 15년, 20년 좀 될 것 같은데요. 근거 이론이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 이론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 꺼내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들을 정렬을 해보거든요. 추코딩서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AI에서 지금 작동하는 방식과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돼 있지만 거기서 놓치고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축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이 없어요. 축 코딩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하는가, 어떤 식으로, 여긴 정확하게 이제 변수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이제 범주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축 코딩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끌어낼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아셈블라주라고 하는 거, 들란다나 그 뒤에 이어진 스노든의 ACC 모형 같은 걸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층위 간 비동기화, 층위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국가나 광역, 기초, 시민사회 이런 층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재영토화하는 것도 경로가 다양하게 있다. 영토화라고 하는 건 이슈들이 하나의 그림, 구조로 묶여지는 거라면 그것이 해체가 됐다가 다시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로를 할 건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복수 경로, 다양한 경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전은 대전 충남 대전 충남대로, 대구 경북 대구 경북대로, 부산 경남 부산 경남대로의 어떤 경로가 다를 거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의 완주 제약이 결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스트렌치에 관한 건데 대전 충남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끝판에 몇 마디라도 더 했으면 초기에 시작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왜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그 제약 요건들이 새로 더해졌으면은 이게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게 이게 결국 이걸 반영을 하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서사를 더 어떻게 키울 건가, 정치 정리를 어떻게 더 구조할 건가. 이게 숫자가 틀렸습니다. 2027년이 아니라 대선 연동이 아니라 이 지선 뒤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2030년 대선.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계기를 새로 이 영토화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사점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제 결론이 여기 있는 거로 요약을 해본 건데요. 대전 충남이 교착은 의지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아셈블라주의 층위 간 비동기화라고 하는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남 광주가 성공한 요인은 완주 제약을 충족한 것 보면 나머지 조건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게 전부 연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정착 아셈블라주 이론이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광역 행정 통합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에 관련된 또는 각 부처 간 관계에 대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론이나 엘리트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2028년 지방선거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선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창대에 몇 가지를 다시 제약 요건이라든가 또는 가능하게 하는 요건들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서 제안한다면 통합이 가능해지지도 않을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던적인 그 해체 철학부터 그다음 우리 또 복잡계 이론이 있죠. 또 스노우던의 그 ACC 이론까지 해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 실제 이거를 이제 현실적 우리가 통합의 문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비판적 어떤 논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이어가지고 박재희 벌써 올라가 계시죠. 네, 발표를 이어서 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박재희 교수입니다. 광역행정통합 수용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에 권선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4개의 권역이 행정통합을 같이 추진을 했다가 결국 대전 충남 지역은 광역행정통합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4월쯤인데요. 그때 권설필 교수님과 함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같이 좀 고민을 그때 좀 했었고 그때 논의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탐색적 연구라고 한 것은 실제로 대전 충남은 행정통합이 성공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설적으로 우리가 행정통합 수용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통합 수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주민인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혹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행정 통합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보면 2026년 연구를 보면 사실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메타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 메타 분석한 연구를 보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만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논의는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아웃풋과 관련된 논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아웃풋과 관련된 논의 이외에 좀 인풋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인풋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민 의견의 반영이 되겠는데요. 크게 우리가 효율성과 민주성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 광역행정 통합이라는 논의가 효율성 차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민주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적 수용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데모크래틱 어셉터빌리티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고위험 결정을 수반하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통합을 통해서 주민이 받게 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통제나 공동체 지위가 재편될 수가 있겠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주적 수용성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연구 질문을 탐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우리가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 충남 주민들 중에서는 행정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대전 충남 주민의 행정 통합 수용성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행정 통합 수용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질문은 제가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제 경제적인 기대와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은 수용성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태도 요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행정통합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공리적인 경제적인 접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는 물질적인 편익이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편익이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관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분 모형이죠. 티붓에 따른 발로 하는 투표라든지 오스트롬의 그 분절적 구조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논의할 때 이런 경제적인 편익이나 행정 효율성을 근거로 효율성 극대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 중심의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중심의 공리적 중심의 접근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층적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주민의 복합적인 가치 판단이나 심리적인 기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접근 이외에
우리가 사회 심리적인 인지적인 요인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행정 통합을 이해관계와 가치가 결합된 정치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하거나, 이제 이러한 접근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1990년대나 2000년대에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과 관련된 그런 통합과 관련된 연구가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통합을 이해관계와 가치가 결합된 정치 사회적 과정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정체성, 집단 기반 및 인지적인 요인, 휴리스틱이나 신호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이나 비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그 수용성 요인 등을 규명하는 연구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선행 연구들을 제가 이제 통합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행정통합 수용성 모형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종속 변수를 통합의 찬성이나 지지 의사인 종속 변수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독립 변수 요인으로 보고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떤 인지 수준 이런 것들을 정책 인지도, 그리고 심리적인 일체감이나 지역의 애착도를 지역 정체성으로 한 매개 변수로 한 행정통합 수용성 모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모형을 이제 이렇게 한번 모형화해서 도식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가설의 첫 번째는 이제 집적 효과를 보는 건데요. 이제 경제적인 요인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경제적인 편익이나 지역 발전 기대가 높을수록 행정 통합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 심리적 요인 가설은 정치적인 신뢰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정 통합 수용성도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요인 가설은 이제 연령이나 소득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행정 통합 수용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에 집중을 해서 이제 인지적인 요인이나 정체성을 매개 요인으로 한 가설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인지도와 관련해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인지할수록 이제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경로를 매개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배타적인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제 외부 집단과의 통합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이제 수용성 이제 행정통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하는 것이 이제 좀 덜해지는 거죠. 반대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유럽 통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 배타적인 지역 정체성이 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이제 측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좀 응용을 해서 행정통합 수용성과 관련된 가설로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될 때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 논의가 있었을 때 그 2025년도 말이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통합이 우리가 이제 공론화되기 이전에 그 KBS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만 18세 이상 주민 각 800명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인지도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 내외였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아마 좀
인지도가 30%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되는데 2025년도 말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한 30% 정도로 이 행정통합이 아직은 대전 충남 주민들에게는 그 저관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정책 인지도가 어쩌면 행정통합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변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 지지와 관련된 그 인식 차이를 지역별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가 이 행정통합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57%, 그리고 대전이 49%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를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통합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거나 혹은 그런 이유는 이제 통합 이후에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 재분배된다는 그런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가 대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경제적인 혹은 이런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 그런 기대 변수를 우리가 이론적 필요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20대 같은 경우가 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가 이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20대가 이제 반대가 62%고 찬성이 27%로 나타났고, 전 집단 중에 이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대전 70세 이상 경우가 찬성이 62%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세대 간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 통합과 관련된 수용성에서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효용성의 문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체성이나 수도권 지향성과 관련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따라서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에서 조사를 한 것은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행정통합 지지와 관련된 혹은 반대와 관련된 그 수용성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용성과 관련된 수용성을 결정하는 그 내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좀 그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후속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대전 충남 주민의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모형 기반을 설계로 한 후속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측정 변수로는 개인적인 요인, 또 경제적인 요인, 사회 심리적인 요인 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특히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커뮤니티별로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그 대전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주택 소유 여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 성향 등과 관련된 정치 이념, 그리고 경제적인 시너지 편익 기대, 그리고 또 공공 서비스 질 개선 기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지방 소멸 차원에서의 지방 소멸 대응 기대 등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행정 통합과 관련된 중심지 또 주변지로 구분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변수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신뢰 그리고 정치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심리적인 주요 변수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노출이나 관심도에 따른 정책 인지도, 그리고 이제 배타적인 지역 소속감, 지역 정체성 등을 우리가 주요 변수로 한번 구성해 보고 행정 통합 수용성을 측정을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직접 효과나 매개 효과 그리고 종합적인 이제 메커니즘을 이런 후속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그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은 이제 7월 1일 날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상의 통합 논의가 아니라 실제 이제 행정 통합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범 직전에 실제 통합을 대상으로 주민 인식을 측정을 해본다면 사실은 행정 통합 수용성 연구가 좀 더 적실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 충청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광주 전남 세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 출범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행정 통합이 이 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혹은 행정 통합의 효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연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통합의 비용이나 편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대전 충남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연구도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설계를 해서 연구가 수행이 된다면 보다 우리가 좀 더 흥미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통합이라는 논의가 비단 그런 경제적인 효율성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정체성이나 정치 신뢰 이런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들 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저기 유튜브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게 50분까지만 찍고 이제 또 다른 세션을 가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 고려해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은 50분이 좀 지나더라도 계속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 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자하고 이제 발표자분도 따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예. 네, 그럼 토론자부터 바로. 네. 예, 전남연구원의 김대성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부산대학교의 김경우 교수님 나오실 거예요. 예. 강원대학교의 이영국 교수님. 예. 예, 부산연구원의 박충훈 박사님. 예. 충남대학교의 김창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토론자가 5분이시라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50분까지만 촬영한다니까 그까지만 담고 저희들 뭐 꼭 유튜브에 출연할 필요는 없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요.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순서에 따라서 전남연구원의 김대성 박사님부터 토론을 해주시죠.
네, 컨셉베이 교수님 그리고 박재희 교수님 좋은 발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이 두 분은 우리 행정 이론이나 정책 이론 그리고 또 지방 자치학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발표 주신 내용이 저희들 행정 실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설표 선생님의 그 발제 아셈블라주 분석은 매우 흥미있게 봤습니다. 사실은 제 전공이 행정 이론이 전공이어서 이쪽 분야하고 상당히 좀 친밀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박재희 박사님이 공부했던 미국의 뭐 대학원에 계신 유명한 데이비드 존 파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데이비드 존 파머가 바로 청개후 공을 통해서 그 탈영토화를 주제로 한 논문이나 책을 썼던 경험이 있고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바로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사회학 방법론을 적용할 때 어떤 인간론적인 문제를 따져서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실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로 현상학이나 또는 해석학에 주로 이야기하는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그것을 맥락을 파악하는 형태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깃드는 나아가서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형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명과 이해, 비판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통합 관련해서 특히나 대전 그리고 충남 관련된 행정통합의 실패 원인 그리고 강주 전남이 그래 출마된 배경에 대한 이름 오승함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설명이나 이해나 비판적 측면에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 또는 효능감 줬는데요. 저는 몇 가지 이제 그렇다면 기존의 합리 모형이나 또는 제도론이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실증적인 방법이 과연 강주 전남 그리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냐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주로 강주 전남 행정통합을 킹덤 모형에서 또는 사이먼과 마치 모형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설명과 그 다음에 아셈블라주 분석의 차이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좀 더 이해하고 비판하는데 좋은 어떤 퍼스펙트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상상력과 어떤 그 사고의 적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를 접근하려고 했다는 측면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기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건설비 선생님이 예전에 발표했던 그것을 좀 더 확정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좀 확신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재희 교수님은 사실은 우리 젊은 학자 중에서 특히나 광역과 기초 사무 관련해서 정부와 관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오늘 민주적인 수용성 문제로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접근 방법이 처음에 건설비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쉽게 말하면 합리 모형의 유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독립 변수와 또는 매개 변수 등등을 상정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나 자세히 또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통해서 어떤 그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찾고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화시나 문제가 제기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변수 기초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된 형태의 접근은 아직 없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강주 전남, 대전 충남에 관련된 행정통합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여러 논문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서술적 기술적인 논문이긴 하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면 강주 전남과 대전 충남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관점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확장하면 이제 우리 건설비 선생님의 그 어떤 접근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제가 주로 많이 애용하는 어떤 해석학적인 또는 비판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어떤 고차가 된 어떤 틀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시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김경우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저도 권선필 교수님과 박재희 교수님 발제하신 논문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셈블라주 분석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 용어들이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하신 거를 보면서 뭐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전 충남과 강주 전남을 비교를 하셨는데, 대전 충남과 강주 전남 정말 정치적인 이런 양상이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대전 충남 같은 경우 여야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으려고 노력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복수의 법안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강주 전남은 야가 완전히 야권이 뭐 포기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정치적인 지형이나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완주 제약이 왜 대전 충남 결여했을까? 강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공감이 많이 있었고, 본인의 임기 안에 완주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좀 계산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경쟁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을 거의 완전한 케이스로 보고 다른 케이스들이 다 하나 다 부족하다라고 그냥 보면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연계돼서 여기 어셈블리주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연계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정치 정렬도 여기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정렬 이런 부분은 다른 뭐 부울경 메가시티 자초된 것도 보면 이런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주 전남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건 서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재 교수님 말씀해 주신 주민 수용성도 높기 때문에 대통령도 결국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이고 아마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박재희 교수님 행정통합 수용성 모형 참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서 조금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정책 인지도나 이런 부분은 매개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 변수나 혹은 조절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책 인지도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그 앞에 있던 다른 그 독립 변수들이 아니라 뭐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교육 수준이 물론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책 인지도 다른 불경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전 충남도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대전에 있는 20대랑 60대의 차이가 왜 있을까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60대들이 이미 대전 직할시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거를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였다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대전 강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도 않고 인지도도 없고 이해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실제 연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저희 행정 통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원대학교 이영국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이형국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권설필 교수님 이 글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제대로 이해는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선 첫 번째 이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은 시작이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여기 하신 게 대통령의 의지 표현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대전 충남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가 그 이전에 미리 통합을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권이죠. 야권에서 먼저 논의가 됐었고 그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간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맥락이 같았을까? 저는 맥락이 완전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행위자 특성도 다르지 않았나. 행위자가 사실은 광주 전남은 뭐 제가 그 지역 특성을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그 전남 안에 광주가 안에 쏙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쪽에 조금 치우치긴 했지만 그래서 포괄적입니다. 지리적으로. 근데 대전하고 충남은 사실은 대전은 충남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좀 큰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대전하고 충남은 상당히 그 지역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충남에서 북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 지역이 거의 1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과 비등한 정도의 세력화가 돼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자가 상당히 균형적이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워낙 강하면 이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구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게 두 개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강한 천안 아산 지역과 대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합에서 사실은 행위자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먼저 국민의힘에서부터 논의가 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지켜보자 이런 관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시 전략을 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대처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민주적이지 않았고 되게 권위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나 어떻게 보면 혼란을 많이 가중시킨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맥락적인 측면과 행위자적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그 다음에 박재희 교수님 연구인데요.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어떤 인식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중앙에서 먼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수용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통합이라는 건 사실은 구역의 통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험 여기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오는 겁니다.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교부세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가 초기에는 보장해 주겠지만 나중에는 통합되면 사실은 자치단체 공무원 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통합되지 않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부세 감소 우려가 있고 또 공동체성 약화 우려, 조직 구조 설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어디에다가 통합 시청을 둘 것인지부터 또 인사관리 한쪽으로 이제 도심지 지역으로 근무지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또 승진할 때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대전 출신이냐, 충남 출신이냐에 따라서 어떤 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순환 근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위협이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는 사실은 구역의 통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사실은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느냐. 사실은 구체적으로 통합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더 좋다. 더 우리가 광역화돼서 더 크게 될 거다 했는데 사실은 이건 꿈과 같은 얘기들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고위험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모형에서 저는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충남하고 대전을 하고를 더미를 넣든 아니면은 분리를 해서 연구를 하시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파인딩에서 저는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사실은
그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잖아요. 대전보다. 왜냐하면 대전은 광역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통합이 돼버리면 대전은 대전 광역시가 없어지고 기초만 남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엄청난 대전시의 정체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대 반대는 저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20대들이 상당히 보수화돼 있거든요. 보수화돼 있는 20대들은 그 당시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20대들이 어떤 이 통합을 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향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하실 때 20대들의 정치 성향차를 넣으시고 실제로 20대들의 정치 성향차가 20대들의 반대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저희 학자들이 정말 앞으로 향후 10년은 연구해야 될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험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대혼란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쑥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할지 정말 큰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연구원의 박충훈 박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 박충훈입니다. 문제 그 권선필 교수님하고 박재희 교수님 그 두 분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듣고 유익한 공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권선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교한 어떤 철학적 접근을 갖고 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는데 뭐랄까 어떤 그 이론적인 그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내용이 어려워서 완벽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할 때 굉장히 좀 심층적이고 풍부한 어떤 그런 견지에서 다가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뭐 지금 앞에 이미 그 토론자로 오신 교수님들하고 박사님께서 중요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생각도 조금 그 이론적인 그런 깊이나 그런 면에서 접근해서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러면 아까 그 김대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보는 그 합리 모형에서 이걸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은 공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사실 기존의 어떤 모형을 갖고도 더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거는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 사례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실 통합이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이즈가 작고 그 통합에 대한 절박함이 크고 그리고 이 통합의 행위자들이 동질적이면 당연히 통합의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면 이제 났는데 광주 전남은 사실 광주하고 전남이 이렇게 우리 통합 논의되는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습니다. 광주 전남 합쳐도 경남 정도 사이즈고 어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지역적 일체성이라든지 어떤 그간 오랫동안 어떤 역사적 질곡 때문에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어떤 개발에서 소외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극복의 열망이라는 게 저는 충분히 통합으로 귀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전 충남은 보면 사실 우리가 보통 수도권 비수도권을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 충남은 그러니까 외견상 비수도권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비수도권인가 사실 요즘 이제 대서울권이다 뭐 대수도권이다 확장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수도권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또 아니 우리가 왜 1호선 타면 곧 서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마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덜 잘 파가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상대적으로 사이트도 크니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부분은 이걸로 설명하고 좀 미미한 맥락은 이런 철학적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소하게고 변수 측정과 관련해 보면 그 재정 명문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특별법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느냐 부분인데 사실 그 광주 전남 그 통합법에도 보면 재정 관련 조항들이 그렇게 막
엄청 제가 보기에 그 시도민의 기대 부합 정도로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냥 제주특별법 수준이고 오히려 한 거는 통합을 하면 뭐 수십조 원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는 자극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확신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재희 교수님 그 발표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한번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통합 과정 보면 공론화하고 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공론화 이후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반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통합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잘 이해해 주세요라는 그런 쪽이 가까운 것 같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어떤 계층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측면에서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 체계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약간 요거는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 이게 대전하고 충남은 저는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도시 사회 경제 공동체지만 충남은 수많은 적당히 크고 작은 경제 사회 공동체들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기초 단위로 다 보면 엄청나게 통계 이 조사에서 부담이 커지지만, 이를테면 뭐랄까 1호선역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그 지역 차이가 분명히 저는 이 통합에 대한 인식 영향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김창동 교수님. 예, 네, 충남대계 김찬동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의 성격을 보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여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전남, 광주는 성공하고 대전, 충남은 실패했다.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 권선필 교수님께서 어셈블라주 이렇게 쭉 설명을 아무튼 재미있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선필 교수님 이 집에 가면 이 울산 암벽화 그림이 딱 있으면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 거 아주 너무 멋지다. 설명을 이렇게 멋지게 하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내용을 쫙 보면 결국 라인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라인업이 쫙 잘 된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난 경우는 대전 충남은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통합 문제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단순하게 구역의 수평적인 합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치 제도 설계할 때 보면 구역 문제도 있지만 계층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특별시가 되는 거여서 이건 사실은 제가 다른 글에서는 한 2.5 계층을 만드는 거다. 이거를 단순하게 구역의 통합 문제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대하고 그 공주대학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수직적인 중앙정부와의 이런 그 갈등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기능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이 통합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제다. 이걸 설명할 때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라인업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책학에서 여기 우리 교수님들도 있고 우리 한국의 정책학의 분석 수준은 어느 정도 와 있냐면 보통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정책 문제가 있다, 정책 결정한다, 집행한다, 평가한다. 이런 이 단청적인 거죠. 제가 우리 이 충남대학에 보면 자치 그 행정학과여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책을 설명하려고 하면 옛날에 우리 나와 있는 정책학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치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블랙박스 정책 체제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보면 우리 권선필 교수님께서 어셈블라주라고 하면서 이게 중앙의 정치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도 두 개잖아요. 광역 그 시스템과 기초 시스템 이 세 개가 라인업이 딱 되어야 이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어셈블라주로 해서 앞으로 자치 정책, 도시 정책 하게 뭔가 개발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무튼 이 정책학 책을 원론을 써놓으셨는데 늘 제가 그걸 교재로 쓰면서도
지방 이 문제는 풀어내지는 못하는데 뭔가 이 정책 사례를 가지고 좀 풀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 교수님께서 끝에 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 정치 정렬이라든지 완주 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끝에 가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저도 이 과정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언론이나 또 이렇게 정책 내부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 비서실장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만약에 나온다고 했으면 이게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의 정책 과정은 탑다운으로 이게 딱 라인업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버텀업에서 올라가 가지고 윗부분에 탑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보장이 안 되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이 통합 사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정책학적인 이런 연구가 굉장히 깊어져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김상근 교수님은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분인데 그래도 오늘 토론 진행을 위해서 조금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지연이 돼 있는데 지금 프로에 계신 분들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